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정열 공장장 대행. 네. 사무장에서 출세했습니다. 잘하고 있나 저는 안 궁금합니다. 못해! 전혀 못해! 무슨 꿀보이스 깔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디 갔냐 궁금해하신 분들 궁금하지 마시고요. 저는 잘했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젯밤에, 오프닝을 제가 작성을 하는데, 오프닝을 쓰지 마라. 그래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도 오프닝 때 사고를 치니까, 못하게 하는구나. 야, 언론 자유 탄압하는 뉴스공장 각성하라. 이거 준비했는데, 따로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이거였군요. 예. 지금 공장장의 네. 목소리를 따라한 네. 분이신 거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웃음소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절대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이게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지난밤에 이제 많이 나와서 오늘 저도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달려보겠습니다. 자, 공장문 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이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선고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겁니다. 네.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과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새벽에 눈을 뜨시고 나서 바로 혈압을 급상승시킨 뉴스였죠. 근데 이게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이거 좀 예상이 되는 거였어요. 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일단 이거 1인 2역을 할 수도 없고 네, 예. 영장 전담 다시 수석으로서 이게 미니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네.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힌 게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 근거가 된 게 이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그럼 뇌물이 아니라는 거냐? 네, 이게 이 상식하고 또 좀 어긋날 수 있는데. 네, 매달 500만 원씩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이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줘라 하면서 금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볼 때 정무수석한테 그런 청탁을 할 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물을 주는 상대방이 대통령이면 이거는 뇌물이 되죠. 왜냐면은 국가정보원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탁한다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약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이 뭐였냐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정보원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또 이게 관련이 없는데. 네, 뇌물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직무 관련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구조가 워낙 특이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자면 비서관은 아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일종 공범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그런 관점 하에서 인정하고 나갔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검찰이 얘기했던 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한 몸으로 본 게 아니라 통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고 통과가 되니까 이번에도 같은 구조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이 지금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판결이 옳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예전 1심 판결. 네,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선고만 남았죠. 거기서 그 재판부가 판결 이후에 아주 황당한 논리를 제시를 하는데 뭐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차피 보수 정권이 잡았으니까 보수적인 견지를 유지해야 되니 진보적인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판결에서 보면 구조를 판결에 나오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봤을 때 구조가 뭐였냐면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허수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 전인 이상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분은 허수아비인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돈을 받은 게 옳다, 잘한 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연 이게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죄냐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황당한 결정들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수긍이 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 안 가는 게 전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해설을 해드리긴 해드립니다만 사실 좀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공한 데는 종전 1심 재판부입니다. 그 판결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재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그거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좀 더 집중하는 게 과연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 계획이 뭐였는지는 저로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정무수석이 돈을 받았고 이게 뇌물이라면 비서실장, 그다음 대통령 여기까지도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향후에 수사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거기는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서 지금 조윤선 전 장관까지만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주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그 쪽에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채널A 쪽에서요, 조윤선 전 장관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친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를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돈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5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고손실죄로 위반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고손실죄가 더 센데 원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진실이더라도 더 아프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건 무슨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일해서 벌은 거 가지고 세금 내는데 그걸 자기들 이게 후배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주는 이런 돈으로 쓰였다는 게 네, 월 500이 큰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좀 황당하고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돈 준 방식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네. 잡지에 현금 봉투 끼워서 조심히 그러니까 몰래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돈을 주는 것이 적당하진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농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이 잡지가 시사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청와대에서 시사인을 현금 봉투에 끼워서 줬다면 그것도 놀라운 뉴스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이제 채널A도 보도를 했는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비서관이 줘서 받았을 뿐이다. 예, 결국은 또다시 허수아비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줬으니까 받았을 뿐이고 이것이 위법한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조윤선 전 장관이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거든요. 이분이 연수원대 아니랬는데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가서 허수아비가 되셨는지 왜 이렇게 이게 저 법률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항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무효 항변, 취소 항변 이러는데 이거를 바보 항변이라고 합니다. 바보 항변은 법률상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참 열심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제 심리를 진행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였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이우철 부장판사, 그 심리로 열려서 결국, 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기각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적중하셨네요. 그렇죠. 확률이 50%잖아요. 네.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그래도 맞추기는 어렵죠. 예. 사실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워낙에 뉴스공장이 영향력이 큰 방송이라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저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속속들이 잘 알아요. 이 성향을. 그래서 하나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정의롭다까지라고 평가는 못하겠지만 또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선배인데 이분이 그 성향을 보면은 그동안에 오염되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성향상 이런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데 동원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그걸 못 참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정통 보수적인 그런 분이어가지고 근데 늦게까지 안 나와서 오염되셨나? 이거 퇴근 전에 6시 전에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어떤 개인적인 거 말고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 구속적 부심의 본래 모습이에요. 지금 영장을 발부했던 권순호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6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우철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선배라고 치면 선배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같은 급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하고 그래서 영장 발부 이후에 나온 사정만 가지고 이게 석방할 어떤 이유가 합당하냐 아니냐 그렇게 심사해 왔는데 이걸 무너뜨린 게 예전에 김관진 전 장관 때 신광열 부장판사였죠. 그러니까 그때 다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는 그런 비판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 관련해서 뉴스가 어제 또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네.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비밀예자 문서를 보면요.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지원하려고 한 뚜렷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부심이 적절했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또 법규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받았던 혐의 중에 가장 중한 부분이 군형법 위반이었거든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군인은. 근데 이분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 왜 군형법을 적용을 하느냐? 군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군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게 발부가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부조직법인가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이 국무위원은 그 정치 관여하는 데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정치 관여를 하면 안 되지만, 정치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형법에 따르면 원래 자기가 적용받는 그런 법인 국가공무원법이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공범이 되면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를 들이댔던 거고 그게 먹혔었는데 재밌는 거는 2006년도에 이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아마 그게 상당히 참고가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바뀌었었는데 그 바뀐 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바뀌기 전 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석방을 했는데 안 불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범죄됩니다 이거. 네, 게다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신광열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가 무슨 만행을 저지른 거냐면 이 군이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정말 뭐 한 트럭이 나와도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주했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걸 그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그래서 적부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더 허탈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증거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는 박근혜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요. 비공개 합의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공개한 합의문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요구로 만들어진 비공개 문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 계획 묻고 싶다라고 하니까요. 한국 정부에서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소녀상이나 기린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본 쪽의 이야기에 대해서도요.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예정이어서 거기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위안부 피해자 이 관련 합의, 한일 합의를 보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첫째는 장관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양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합의는 서로 지켜야죠. 국제법상. 근데 국제법상 이런 합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국가 간의 합의를 한 거.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조약이 기억은 안 나는데 조약으로서 성립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조약이냐. 국제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합의인 거냐. 근데 게다가 비공개까지 있어요. 조약은 문서로 하는 거니까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 비공개 합의라면 이건 더더욱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합의를 하느냐. 내용도 보면 이 TF에서 발표할 때 나왔지만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일방적으로 퍼줬나 일본에. 예.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얻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뭘 얻었을까? 이것도 한번 밝혀서 조사해서 밝혀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적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에 반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거 저기 외교 관계상 그 하면 안 되지 않냐, 저기 공개를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어떻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합의가 시급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을 수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예. 하지만 어제 또 불가역적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굉장히 문제가 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쪽 요구와는 굉장히 다르게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 불가역적 표현이 오히려 일본에 유리하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예. 뭐 무슨 생각으로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용을 당했든 강하게 협력을 했든 간에 이거는 민족 반역적인 그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저 말씀드렸던 정대협 대표님 모시기 전에 이 시간에 항상 고정으로 나오시는 우리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님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서 뵀는지. 우리 앞으로 맨정신에만 항상 보는 거. 자, 항상 전해주시는 내용, 우리 주 초중반에 우리 대통령, 그리고 정당의 여론조사 집계 결과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정당은 좀 짧게 넘어가고요. 네. 또 TBS 의뢰로 2,000명 조사를 특별 조사를 했어요. 네. 그걸 조금 더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더 길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리얼미터에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세하게 조사를 하셨다. 예.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2%포인트 하락해서 네. 67.7%입니다.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해서 25.7%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일간이 71.7%였는데요. 우리 성탄 연휴로 해서 월요일까지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6일 날 첫 조사했는데 26일 날 70.3%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7 수요일에 67.7%로 다시 빠졌습니다.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봤더니 예. 제천에 직접 방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며칠 지나는 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야권에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을 상당히 길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극우 인터넷 매체에 청와대 직원 탄저균 백신 접종 보도 있었고, 네. 또 여기에 꼬리를 물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북한의 탄저균 공격 가능성 이런 보도까지 많이 양산되었었습니다. 네. 이것이 26일까지 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임종석 실장 중동 특사 공세도 상당히 길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런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데 이 다양한 요인들을 보면 네. 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거 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물론 뭐 그거야 뭐 판단은 이제 이 여론조사에 응하시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런 그것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맞습니다. 것이 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실 청와대 예. 직원 500명에게 네. 탄저균 백신 접종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믿기 상당히 힘든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내부에서도 부정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그 이후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나왔던 예. 탄저균을 매개로 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라든지 네. 다양한 어떤 반개 언론 보도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또 그 보도를 한 매체들을 보면 뭐 북한은 사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바닷속에서 어뢰를 타고 가서 저 천안함에 부딪히기를 하질 않나. 네네. 예, 그 농협의 그 전산망에 침투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막 만들었다 지웠다 하잖아. 사실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대책이 뭔지 그 보도를 하는 보수 매체에서 좀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지금 여론조사하고 네. 관계없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지난주, 지난주 해서 네. 언론하고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천 화재 참사 그 현장 대통령께서 방문 후에 충청권에서 상당폭 결집을 했습니다. 네. 75.5%에서 8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예. 충청권에서 80%를 넘는 것은 잘 보기 힘든 지지율입니다. 예, 이게 네. 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 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할 일은 욕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다, 유가족으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네. 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와닿았던 그런 이야기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안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관료 공무원들은 매개가 있고 또 그런 그 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네. 장비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대통령이 한순간에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이제 화가 났던 거는, 아니,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럼 빨리 확충을 하고,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니, 네. 예산을 깎아놓고 실제 가가지고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이 안전, 화재 예방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다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이 싶기도 하고요. 사안을 가지고서 또 공세로, 역으로 또 들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예, 뭐, 하여튼, 일단, 언론이 설령 가짜 뉴스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쉬지 마시고 여러 군데,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당 부분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하락했습니다. 1.2%포인트 하락해서 50.8%이고요. 한국당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0.2%포인트 하락해서 네. 17.6%이고요. 바른정당이 안 대표 척하고 통합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발음 잘하세요. 0.7%포인트 상승해서 6.4%입니다. 네. 정의당이 2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포인트 상승해서 5.8%이고요. 국민의당은 여전히 3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포인트 하락해서 4.8%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현안조사. 네, 그 이전에 됩니까? 조사 개요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면 끝나잖아요. 이번 주준조사는 TBS 의뢰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4.9%였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차 범위가 3.1%니까 더하기 빼기 3.1까지 감안해서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다는 보셔야 될 것 말씀이죠. 네. 같습니다. 네. 예, 현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요번에는, 사실상 국민의당이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분당이 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정당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속에서 과연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여기 관심 많잖아요. 네, 예, 또 이거 그 근거로 내고 이후에 있고, 예. 6.1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네. 근데 그걸 중심으로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한 정당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네. 주로 이제 호남 의원분들이죠. 그분들의 정치 세력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현재 정당 지지도보다 한 4.2%포인트 빠져가지고 47.4%가 나왔고요. 그래도 높네요. 네. 자유한국당 역시 0.6%포인트 하락해서 17.8%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12.8%가 나왔는데요. 예. 이것은 통합하기 이전에 국민의당 6.8%, 바른정당 5.6%하고 합친 12.4%보다 0.4%포인트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합의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지금 상당히 통합하자는
통합파의 근거인데. 네네. 예, 실제 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네. 예.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네. 이런 정당 구도 하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누가 실제 현재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더 높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선거에서 당시의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정당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에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응답이 11.1%가 나왔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12.8%가 통합 효과로 해서 나왔던 수치인데 네. 더 많은 득표를 올릴 것이라고 한 응답이 11.1%가 나왔습니다. 줄어든 것이죠. 줄어든 거죠. 예. 네. 거참. 그 지금 조사 그럼 더 올라가는 당은 어느 당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로 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네. 지금 현재 국민들 이 초반기에 쇼텀의 어떤 그 양당의 통합 효과하고 이후에 지방선까지 이어질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에 대한 전망을 이제 보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사실상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있다가 나오실 박지원 대표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요 부분에 관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특집조사는 TBS를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무선, 유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4.1%였습니다. 예, 현안 조사까지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해 동안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었는데, 우리 1972님께서 오늘 말이 너무 꼬이신다. 마치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약주를 어제 드신 건 아니고, 어제 밤을 새셨답니다. 일 때문에.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조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워낙 긴장을 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 화가 나가지고. 자, 많은 국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일본과의 굴욕적,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이 부분은. 네. 굴욕적 합의도 문제지만, 합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 할머님들과 국민들을 속여왔다. 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윤미향 대표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만나네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바로 네. 중요한 문제고 들어봐야 될 말씀들이 많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1억으로 벌써 지금 합의가 나온 지 이제 2년째 되는 날인데 어제 그 보고서, 특히 이면 합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담했죠. 네. 그러니까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요. 그 뒤에 한일 합의 이후에 있었던 저희 정부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해외 캠페인을 다니고 평화비를 세우고 할 때마다 보였던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응들, 그게 한일 합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이면 합의였구나. 네. 한국 정부의 그런 어떤 발언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조차도 성노예라는 말이 사라졌던 것. 네.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정부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노예라고 하는 것 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을 한번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라든가 평화비가 그 해외에 건립될 때 해외 단체들이라든가 특히 해외 한인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가. 해외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해외 한인 단체들은 관여하지 말라라든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이면 합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질책했거든요. 너희들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보니까 눈물도 나고 참담하고,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건가. 우리도 이런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실은 저희 김복동 할머니가 지금 계속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좌절과 억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서에 그 이변합의에 보면 이제 뭐 정대협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 네. 그건 정말 어떠셨어요 기분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아 예. 제가 이런 나라에 산다라는 게 예. 아니 한 나라의 NGO의 활동에 대해서 예. 그거를 다른 나라 정부에다가 그것도 관계국에다가 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 상대국에다가 우리나라 NGO를 설득하겠다. 그 얘기는 설득해서 듣지 않으면 탄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본 정부는 얼마나 웃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그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를 갔을 때 공항에서 약 30분 동안 조사를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니네 나라도 그러는데. 니네가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면 합의 속에서 정대협이 그만한 단체였나 봐요. 저희 실무자가 5명, 6명, 저 대표 포함해서 6명이 올인해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 찾아가고 나라를 찾아다니고 유엔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나라가 NGO를 지원하고 뭐 할지는 못할 망정. 예, 대표님 근데 정대협이 중요한 단체인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원래 우리 쪽에서는 뒤쪽에 피수식어가 다른 불가역적 사죄. 그러니까 니네들 딱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뭐 옛날에 뭐 이랬니 저랬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딱 깔끔하게 사과해라 그런 표현으로 쓰자고 한 건데 불가역적 해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것도 정말 폭력적이죠, 그죠?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사죄를 하되 네. 늘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총리 개인으로서 사과한다라든가 사죄가 아니에요. 오詫비, 사과. 예. excuse me 하는 것처럼 예.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을 저희가 20년이 넘게 계속 겪었기 때문에 네.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라, 사죄를 예. 하라. 그게 예. 내각 결의 방식이든 국회 결의 방식이든 그것을 요구해 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죄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라 예. 피해자들의 요구도 다 맞아 있지 않은 뭐 이게 애매모호한 반성에 뭐 도대체 예. 저 내용이 무엇이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본질에다가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라는 표현을 담은 것.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한국 정부는 네. 원래 처음에 제기할 때는 번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가 거꾸로 불가역적 해결을 요구하고 예. 사죄 앞에는 불가역적이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오, 얼마나 무능했길래. 왜 그런 걸로 혹시 생각하고 저희가 아직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계속 이쪽에 일을 해오셨으니까 뭔가 일련의 정부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좀 짐작 가는 거 그냥 없어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는 것은 전 네. 맥락으로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고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거였죠.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어떤 해결을 갖고 오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아베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박근혜 네. 정권이 가장 처음에 던졌던 예. 그 아주 피해자들은 전혀 예. 원하지 않았던 예. 올인한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외교, 경제 모든 문제를 외교를 위안부 문제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군사 어떤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둘이 만나지 네. 않겠다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싸우자는 거냐? 그런 이런 거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개선을 요구를 했고 결국은 자국의 나라도 아닌데 네. 남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그것도 인권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박근혜 정권이 부여한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의사는 모르겠지만 일단 액면상으로는 너무 강하게 나가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퇴로를 막아버린 상황. 그런 거죠. 예. 정말 위험한 길을 걸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희들은 그때 왜냐하면 합의가 딱 발표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심되는 일들이 네. 쭈르륵 줄기가 엮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쭉 엮어지는데 예. 합의가 그러니까 2015년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피해자들하고 설명도 하고요. 네. 피해자들이 8.15 관련해서 서한을 전달하러 가면 국장이 직접 나와서 할머니들에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사죄라든가 법적 책임 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2015년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고위급 회담으로 갈 즈음 네네. 그때 이미 불가역적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는 모든 것이 비밀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외교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외교부가 결국은 허수아비였구나. 예. 진짜 몰랐구나. 예. 모든 것이 청와대와 안기부 국정원이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외교부는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립서비스 담당. 그런 거죠. 예. 네. 아니 국가기관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드러났고 보셨는데 이거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어떤 생각이세요? 그 허수아비 역할을 하면서 외교 장관의 역할을 했던 윤병세 장관 지금 그만두셨지만 네네. 저는 사직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명확한 책임을 물어서 예.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방치했는지 예. 무엇보다도 외교에 대해서 비전문가이면서 네. 인권 문제 비전문가이면서 역사 문제 비전문가이면서 그것을 진두지했던 박근혜 네.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왜 피해자들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고 갔는지 네. 국민들을 역사 문제에 충격을 빠뜨렸는지 네. 김복동 할머니 표현대로 역사를 10억엔 그 정유라의 말 한 필도 안 되는 값으로 그렇게 팔아버렸는지 이런 것을 추궁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돼야 되겠죠. 어떤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또 여성 대통령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구나, 공감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겠죠. 네, 역시 좀 다르다라고 네, 네. 그렇게 시작을 받겠죠. 근데 저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 선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뭐 해외 언론들이나 방송이 저희들에게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인터뷰를 할 때는 저도 그때는 외교를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걱정입니다. 예.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은 위험한 길로 들어선 거였죠. 그렇죠.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저는 좀 걱정이 지금 정부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거꾸로 이제 아베가 그걸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위안부 문제와 모든 외교를 그 하나로 예, 예. 원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위안부 안 하면 모든 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위안부 안 하면 평창도 안 하겠고 위안부 안 하면 너희들 안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 말씀 정부가 죄송한데 저희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마, 오지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예, 볼 예. 때마다 저는 이제 댓글을 할 수가 없는데 네네. 현실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네, 그렇죠. 외교가 모든 뭐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정부가 지혜롭게 풀어야죠. 예. 네. 시간이 부족한데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 한 두세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답은 이제 나왔잖아요. 예.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 한일합의가 폐기돼야 되는 건 맞고 네. 근데 폐기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네.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10억엔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과정을 네. 밟아가야 되는 것 예.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뭐 정치가 그 대통령은 더 골치 아프겠죠. 외교장관은 더 골치 아플 것이고. 근데 어떻든 해야 되는 숙제이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고 이걸 유지해 나가는 것은 1년, 2년, 3년,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외교의 어떤 그 갈등을 10년, 20년 계속해서 남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TF팀의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 명확하잖아요.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고 일본과
어떤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예.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합의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 입장은 표시해야 그리고 된다.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건 피해자 중심. 정대협의 임미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뉴스공장의 정치 9단 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제가요, 예, 법사위원입니다. 네네네.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이정열 판사 예. 얼마나 옹호했는지 아세요? 뭐 청탁을 드린 변호사님 것도 내세요, 아닌데. 아무튼. 예, 청탁 드린 것도 아닌데. 청탁은 안 했지만은 예, 정의롭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믿지 변호사로 않겠습니다. 돈 버니까 지금 변호사 아닙니다. 아직 안 해요? 네. 오. 아직 지금 사무장. 아직이라고 하기보다 사무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 월급이라도 예. 나한테 후원금이라도 보내야 돼요. 대표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청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 출연료가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안 그래도 이 방송이 훨씬 좋아졌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할 때는 이거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굉장히 청취율도 좋고 예. 훨씬 잘한다 하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제가 네. 법무부에다 조치를 해가지고 예. 김어준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이 조치를 하고 그 대신 생활비는 제가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런 한 배려까지. 1년 만에 안 오면은 네. 교통방송 빵 뜨네. 그리고 그동안 듣던 그 양반은 말씀, 예. 좀 질이 낮아서 안 해야 돼요. 제가 차마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아니 질이 부장판사님은 고질이고 저도 상당한 중질이고 거긴 저질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는데 예. 왜 아느냐. 그것도 제일 많이 들어요. 다녀보면요. 예. 김어준 공장장어 하는 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 예. 부산 가도요. 거기까지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라디오로 가는 건 아니죠. 네, 외부로 듣고 뭘로 듣고 다 얘기해. 네. 그러니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까지 저질돼요.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물론 좋은 저는 건데.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네. 내 파트너가 이정열 부장판사 같이 훌륭한 분이 한다면은 고질의 진행자가 한다면은 훨씬 올라가니까 오지 말게 하자. 대표님 근데 고질하신 게 괴질로 들립니다. 오늘 모셨는데 항상 그 대표님 나오시면은 그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리면 안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최근에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어제 그 가처분 결정도 나오고 해서 정말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가처분은 네. 이 판사 재판장은 네. 오른 눈으로 볼 때, 왼 눈으로 볼 때, 두 눈 다 뜨고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판결문이. 네. 그래서 재판장은 네. 저처럼 예.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리지 재판장 못하게, 예. 아니 진짜 그래요. 저는 일목요연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네네. 제가 11년째 예. 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 출신 사무장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저는 사무장 경력이 아직 이제 3년밖에, 그렇죠.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저는요, 감옥도 살아보고, 예. 재판도, 지금도 재판 받는다니까요. 네. 얼마 전에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1월 달에 이제 선고하는데, 네. 아무튼, 예.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 투표는, 예. 즉, 신임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발생하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시켜야 할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판결문에 재신임이 부결되더라도 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했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법적 문제가 이건 아니라는 왼쪽 얘기네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예. 만약 이정미 소장처럼 일목요연하게 봤다고 하면은 인용이죠. 그 아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입니다. 판사께서도 네. 부장판사님도 전직. 네. 우리나라는 높은 걸 좀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사무장보다는. 사무장 높습니다. 네. 예. 예, 네.
일본 위안부 얘기했을 때 뭐 예. 그렇게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네. 위안부 협상은 파기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하듯 딱 때려버려야지. 무슨 얘기를 들어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기왕 이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대표님하고 이제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여쭤봐 달라고 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게 질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처분 신청도 했고 네.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제가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또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도 네. 이건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국회에서 해결하라. 네, 자율권 보장이죠. 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의 학문적 얘기고 판사들의 변명이 딱 그렇게 나온다. 이 개입하기 싫다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기각된다 예. 하더라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어제 소득이 있어요. 네, 네, 방금 네. 제가 읽었던 그런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반대한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무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 바꾸죠. 막상 실제 투표를 선거는, 하면서는 네.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냐 안 하냐 예. 이런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예. 원천적인 무효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경위적으로 한 15% 투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면은 나흘간 하는데 대개 지지자가 첫날 약 70% 합니다. 예. 예. 오늘 70% 보세요. 정도? 네. 오늘은 툭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충성분자들이 70%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하는 거 보이지만은 저는 3분의 1, 33%를 결코 요거를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말고 전 당원 투표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투표해서 이기실 것 같으면 찬성하실 텐데 질 것 같으니까 투표했을 때 투표 결과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당한 불법적인 통합을 하려고 하고 네. 오늘 말이죠. 심지어 그 정동영, 네. 천정배 예. 이 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네네.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는 동영상이 찾아내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너무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하는 저 충격 시대도 나가고 아니 있고요. 그 뭐 제대로 된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그래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 되면 해줄게요. 이거 갈등되네요. 아무튼 예. 거기에 보면은 다 그게 나와요. 예. 제가 참 꼭 보여주고 싶은데 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바로 저 카톡 아이디 보내 올리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못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해당 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다. 아, 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 오늘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기사에. 예. 자,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계를 꿰뚫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합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가 하는 그런 전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지 않았을까? 왜 모르셨을까? 예견하시고도 그러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이 안철수 대표와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봐 달라고. 모르셨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요. 아니, 김어준 공장장 입국 금지 처분을 만들어질 정도로 이 능력 있으신 분께서 스스로를 원숭이로 비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아, 네. 그렇지만은 누구를 속인 사람이 나빠요. 아.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빠요. 그렇지만 그렇죠. 같은 사항을 예. 2번 속임을 당하면 네. 속임 당한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에요. 지금 첫 번째 시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제가 말씀이시죠? 꼭 그렇게 답변해야. 우리 이정열 부사가 김어준 공장장한테 가면 많이 됐네. 아니요, 저희 이제 거기 답지 마세요. 스타일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서에 올려놔야 그래가지고 판결문 쓸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사무장이 무슨 건방지.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든 아까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 쪽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홍보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첫날은 그렇게 많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그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정치인 말은 네. 정치인은 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예요. 우리 피고인은 예. 자기도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얘기만 해라.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는 진술 거부해도 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거기서는 그러더니 또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었어. 대표님 여기 피고인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나 피고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현안이 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나리오라든가 로드맵은 어떠신지.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정당이라는 것이 네. 국고보조, 네. 국민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에 전라남도 지사 나왔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문자 비용만 예. 20억 넘게 써가지고 도저히 선거를 못 하겠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당비로 예. 박지원님, 이정열님 당원 네네. 이름을 넣어서 네.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예. 독려를 하고 있고 네. 찬성하라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보내왔는데 어제 11번을 받았대요. 그리고 폭탄이네요. 저희 사무국장도 10번 받고 예. 어떤 분은 6번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네.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 박지원 예. 제 아내한테는 안 보내더라고요. 왜요? 저는 반대하는 걸 아니까. 이래서 과연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 과연 그렇죠. 과연 국민이 준 이 국고보조 혈세로 네. 이러한 것을 사용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아마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는 매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 재정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네.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예, 당원들도 알아야 되고. 네. 예. 그런데 국민도 알아야죠. 네. 이 국민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돼서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가 당 개혁 차원에서 이걸 공고했는데 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김관영 사무총장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짓 해서 되겠어요? 아. 그래서 아직 제가 참 바로 직전 대표로서 돈 네. 쓰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소인배 같지만은 근데 저는 국민 돈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돈이고 네. 이건 말이죠. 제가 그 20억 들었다 예. 하는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은 이거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수억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일만 또 하면은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사무총장은 네.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중단해라. 예. 하지 마라. 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이것이 당원 투표가 법적 요건을 갖춘 3분의 1이 투표해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전당대회만이 그렇죠. 통합을 법적으로 그렇죠. 해산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부장판사 출신이 법적으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장밖에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 쪽에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것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신임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네. 서울시장은 유권자 몇 명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소환 주민투표법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유권자 즉 국민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서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된다 해요. 네, 그렇죠. 그건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 당은 당규에도 국민을 당원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전당원 투표제가 누구나 신청하면은 난발되기 때문에 억제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3분의 1이 돼야 된다. 오세훈 무상급식 예. 그때 나쁜 투표 해가지고 했었죠. 3분의 1안 되니까 개봉도 안 하고 덮었잖아요. 네. 이번도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네. 하는데 안철수 측에서는 아니다. 예. 내 신임 투표 되니까. 박지원 당신도 19% 투표해서 대표됐고 내가 될 때는 24%. 그때는 또 경쟁자가 천정배, 정동영, 예. 이현주 세게 붙었으니까 투표가 더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도 24%가 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3분의 1. 네. 그렇지만 그것은 당헌 당규. 우리 당헌 1호의 1호 당규. 예, 당원 규정 있죠. 당규. 예. 역시 예. 25조인가? 그런 걸로 되게. 법조인이라 다 공부해가지고 오셨군. 예, 저기, 이렇게 자료는 항상 가지고. 아, 잘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저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새정연 혁신안이 나왔을 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반대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든 당원 투표든 이런 거 다 반대한다 할 때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로 버리니까 본질을 흐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당의 이 전당원 투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임 투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 생각은? 그게 안철수 대표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 또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예.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네. 그 3분의 1이 투표해서 대표되는 게 낫다. 3분의 1이 네. 2로 해가지고 3분의 1이 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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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이 돼
연예계로 나갔으면은 아주 잘했을 것 같아. 감수성이 예민해. 그런데 또 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예. 절대 TV 예.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짜도 안 꺼냅니다. 네. 중진들, 전직 대표, 당원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통합 통짜도 안 꺼낸다. 네. 그리고 연대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하고 만나서는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 새정년 네. 신임 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 2015년은 2년 전이나 되니까 저도 잊어먹었어요. 아, 시효가 지났다. 아니 그렇게 좀 바꿀 수도 네. 아, 그런 시간이 이게 지났다. 뭐예요? 바로 엊그제하고 예.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기자한테 가서 2시간 만에 통합만이 살 길이다. 예. 그래서 첫째는 무신분립. 신이 지도자가 신뢰가 없으면 네. 국민이 따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오늘 지금 박지원 대표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장진영 최고위원 출연해서 반대쪽 얘기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제가 장진영 최고하고, 예. 거기하고 이렇게 할 예. 군번은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장진영 최고위원 네. 부를 때는 저 네. 부르지 마세요. 아유, 대표님 바쁘신데 이틀 연속 나오실 수 있어요. 이틀 아니라 3일도 지금은, 예. 그냥 나와요. 그 대표님 이거 하나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친정당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단은 대표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통합이 된다고 보고 통합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이 6.8%고 바른정당이 5.6%여서 합치면 12.4%인데 근데 이게 통합이나 뭐 이런 게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12.8%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반대 하시는 그 쪽에서 정당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3.5%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 격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심이 가고 있는 거는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0.4% 차이가 나거든요. 이 조사를 대표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거 믿을만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이하로 나옵니다. 어쩌시 이거 보십시오. 네. 동서화합. 네. 야권 통합은요. 예.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반론입니다. 예.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당이 통합해 놓으면은 네. 그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8%라 나오지. 예.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등, 4등이 합치면 2등 된다 하는 예. 것은 또 정치에서 2등은요. 다 떨어져요. 2등 되는 거 봤어요? 원래 우리 선거구제가 2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2등, 4등까지 되는 기초위원은 몇 명 될 예. 거예요. 거긴데. 그러나 네. 17개 광역단체에서 싸그리 낙선하면은 국민의당이 신당이 통합당이 승리했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8%는 네. 국민의 막연한 네. 동서화합 그리고 야권 통합을 해서 좀 정부 여당을 견제해라 네. 하는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반대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우리 반대 세력을 3.5%로 하는 것은 네. 어째서 너희들은 또 분열했냐? 그런 징벌적 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 네. 이렇게 보지. 그러나 이 흐름이 네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분열하지 말고 분열의 안철수 네. 당신 그 초심으로 그 새 정치로 돌아와 주세요.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분석을 해주신 우리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요. 예,
내일 장진영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말씀 네. 하는데 네. 우리 당원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전에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대요, 서울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낙선하고 했대요. 지역위원장 아닌데 네. 이 양반이 SNS에다가 예. 배낭에다가 강목 몇십 개씩 넣어가지고 때려 부시자. 이건 흔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최고위원이라는 작자가 침소봉대에서 막 퍼날려가지고 네. 또 언론에서도 이거 강목대에 나오는 것 아니냐 예. 하지만은 그것은 상고시대 얘기야. 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그런 부분도 거 내일 묻지 한번 마세요. 예. 묻지 말까요? 한번 해보려고. 그거 물으면은 네. 또 전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아웃 예, 입국 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친절한 AS입니다. 이 불친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릴 것이 어제 2017 TBS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뭐 예상하셨다시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요. 거액의 상금을 받은 제작진이 뭐 없으면 못 받는 거지. 예. 공장장 빼고 사이좋게 N등분해서 나눠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뭐 횡령 배임에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와서 공장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떡해요. 휴가 가시는 게 잘못이지. 그리고 수상소감은 대표님 하와이 보내주세요 였다고 합니다. 예. 작가분들께서 59만 9천원짜리 땡처리 상품도 찾아냈다고 하니까 정 대표님 예.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누군지 알려줘요. 네. 뭐 짐작하셨겠지만 공장장님 아닙니다. 개그맨 안윤상 씨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이 없어가지고 제 오프닝이 없어가지고 좀 서운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예,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내일 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삼성 언론 장학생 드디어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어제 했었네요. 예, 삼성 언론재단 언론인 지원 왜 논란인가 라고 기사를 미디어 오늘에서 해주셨고 그리고 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미디어 오늘 그 여론조사 기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고 하는 기사는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뉴스공장의 위력에 새삼 다시 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불친절한 AS였습니다. 아이고 음악이 신납니다. 도시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존경하는 김진애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으로 바꾸세요. 저 속마음은 그런데요. 전에 한번 박사님 방송 듣다가 정조대왕 참 섹시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제 표현은 아닙니다. 제 그러세요?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네. 그런 의미였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워. 예, 근데 그 저 소리를 질투심 느꼈었거든요. 아니 여자들도 좋아하지만 네.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럼요. 그래서 정조가 꿈에 나온다니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로맨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정열 판사님도 누구의 꿈에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 꿈에 제가 나오는 그 꿈을 꾸신 분께서 꼭 돼지 꿈이니까 로또를 사셔야 한다는 네. 조언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저는 모든 게스트들이 한 번씩은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정열 판사님 이번에 권한대행 하시면서 네. 매일매일 여성 게스트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찬드립니다. 유시춘 선생님, 네. 오늘은 또 문미향 선생님 네네. 해가지고 오는데 내일도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섭외해서 네. 하셨을 것도 같고요. 예, 유신 선생님은 제가 직접 글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목이 남다르다. 사실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여성 중에 훌륭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그 세상에 많지 않으니까는요. 예. 사실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긴 한데, 가지고 계신 능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성차별이 심해가지고 여성분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럼 저는, 나오는 얘기 중에 붕괴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자들은 뭐 이렇게 능력, 뭐 성과,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항상 여성분들은 제일 처음 나오니까 미모더라고요. 미모, 그리고 남편,
김진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김진애 남편 이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나 없나 저런 여자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많은데 그런 건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솔직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기서부터 거 가지고.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네. 말입니다. 그것보다 아이 뭐 그러고 네. 나니까 아유, 오늘 저 청취자분들께서 도시 이야기 기다리실 텐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 주제가 뭐 사실 저희가 사고 났을 때마다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그린벨트 2탄은 다음 주일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하도록 하고요. 네네. 지난주에 1탄을 했는데 예. 오늘은 안전사고 특히 이제 화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천 해보는 참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예.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서 뭐 그 분석 얘기를 제천 사고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네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제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여튼 겁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 차도 천천히 달리고 하여튼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안전사고를 겪었거든요. 아.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언니가 연탄가스 사고를 죽었고 우리 아이고. 동생이 추락사고를 죽었고 그리고 특히 저기 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건축과 막 들어갔을 때 네네. 대형각 화재 사건이 예, 났어요. 예, 예. 그때 창밖으로 떨어진 친구 예. 중에 하나가 건축가 동문이었습니다. 꽤 잘 나가던 애였는데. 아. 요새 뭐 저기도 지난번에 뉴스룸에서도 얘기하던데 민병 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워낙 안전사고에 저기 때문인지 하여튼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겁이 많다는 게 하여튼 우리 사회가 요번 제천 사고를 보면은 정말 안전 불감증 때문에 나온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겁이 없다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겁을 먹는 방법. 겁을 네네. 먹는 겁을 방법이 먹는 방법. 네.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대비하는 방법. 예, 소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실제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방비해야 될 게 뭔가 예.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부에서 네. 해야 될 딱 세 가지씩 이렇게 이제 세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네네. 첫 번째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요새 보니까 막 목하기도 무서워 죽겠어요. 막 작가도 그러더라고요. 목탕에도 하기 싫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제가 4층에 사는데 바로 옥상 밑에 살아요. 우리 집 옥상에는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제가 불이 나면은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알겠죠. 벽에다가 앵커 박아놨고 앵커에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줄을 묶으려고 그리고 이제 필요해서 이만한 동아줄 배에서 네네. 쓰는 동아줄이 예. 그 옥상에 한 구탱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겁의 문제는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비죠. 대비하는 거죠. 네네. 그건 밧줄 같은 그런 게 자기한테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비상구 확인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비상구 제가 확인. 네. 왜냐하면 저는요 영화관에 가든 뭐 극장에 가든 어딘지 간에 호텔에 가든 비상구부터 확인해요. 이거는 직업적인 훈련이기도 하지만 제가 겁이 많다는 그러니까 비상구를 여기까지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이걸 비상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상구 없는 집은 가지도 마셔야 됩니다. 요번에 제일 큰 문제가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상구 예, 그 목욕용품을 막혀 있었고. 그럼요. 잠겨 있었고. 그러니까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비상구를 일부러 거기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좀 막아달라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가 요구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비상구 확인하시는 습관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소화기 하나 비치하셔야 돼요. 소화기 비치. 근데 소화기 예. 비치는 제가 요번에 저도 소화기 비치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오래되니까. 뭐 소모품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예. 요번에 제일 먼저 한 게 소화기 바꿔야 되겠다고 들어갔더니 네. 나 소화기 품절됐더라고요. 전자 쇼핑몰에서. 네네. 그래서 많이들 소화기를 사시는 네. 모양이다. 가정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소화기 하나는 꼭 비치해 놓으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눈에 잘 띄는 데다 해놔야 됩니다. 눈에 요새는 잘 띄는 디자인들. 곳에. 예. 그러니까 어디든 업소에든 가면은 다 있긴 여기도 있다. 저 구석에 있네요. 네. 저 예. 구석에 3.3kg짜리 있네요. 예. 근데 그거 잘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놔야 됩니다. 예, 눈에 잘 띄고 언제든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손이 또 그리고 저 곳에. 소화기가 아주 또 유용한 게 좀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왜 요번에 통유리 못 깨가지고 난리쳤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것도 저 모퉁이로 깨면 예. 그럼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꽤 무겁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지하철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망칩 쓰는 법이라든가 많이들 알았는데, 네네. 이제는 저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저 소화기를 노래방 가서 마이크로만, 대용으로만 사용해봤었는데. 그거 위험하겠네,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잘못하다가 그거 예. 밸브를 뽑으시면 확 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분사되는 곳을 마이크처럼 쓰니까 얼굴에 분사될 수 있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 하면 안 소화기가요, 예. 가끔씩은 흔들어줘야 돼요. 그 안에 이게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용도는 좋았겠네요. 네. 흔들어주시는 거를. 예, 또, 그렇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이게 네. 중요한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를 어느 한 군데는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바깥이라는 게 요새 왜 아파트야 발코니들 다 막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항상 속을 끓입니다. 예. 제가 원해서 더군다나 이게 2년 전부터인가는 불법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 안으로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이 있으면 발코니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네. 사람들이 그쪽에 대피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거기 가서 사다리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네네. 이 바깥이 그리고 불길도 잘 안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옥상으로 뛰어나가는 걸 고민하듯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제 좀 크니까 몇 개가 방 앞에 발코니들이 여러 개가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발 좀 막지 마시라. 하나 정도는 그걸로 나가서 피할 수 있게. 그렇구나. 이게 좀 다른 말씀인데 요새는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금연 건물화 돼가지고. 네. 근데 원래 안방 앞에 발코니나 이 베란다가 흡연자들한테는 흡연실. 근데 그거는 흡연하는 거는요. 흡연이라는 게 바로 연기가 바로 위로 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속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한 군데로 쭉 열려 있으면요. 필요하면은 밧줄을 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래 윗집이나 옆집하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코니가 있어서 그런 걱정이 훨씬 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요 세 가지. 예. 내장구 확인, 예. 소화기 비치, 네. 그다음에 바깥 외부에 들어가는 공간을 하나 예. 꼭 마련해 마련해라. 봅시다. 요거 네. 세 가지. 이거는 사실 박사님께서 겁이 많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전제를 하셨지만 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9992님도 말씀 주셨어요. 말씀하신 모든 게 이게 다 상식이다. 네, 상식인데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습관. 중요합니다. 상식과 습관이 되는 습관. 게 너무 네.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 죄송한데요. 이동규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뉴스공장에 여자 게스트가 안 나오는 건 성차별 때문이 아니다. 공장장과 같은 스튜디오에 있는 게 여자로서 쉬운 일이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별로 남자로 안 보이던데? 큰일 났다. 털보로만 보이던데?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세 가지, 우리 해야 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느냐. 예. 요번에도 나타난 거. 왜냐하면 요번에가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요새 시설들이요. 예. 요번에 보십시오. 스프링클러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비상구도 다 있었잖아요. 예. 소방벨도 있었잖아요. 네. 다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는 한 것 같기도 한 보도가 있긴 했는데 제대로 안 터졌죠. 예. 아니, 356개가 다 있었는데 네. 밑에 급수전을 막아놨다는 막았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누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 네. 일단은 일단 불이 났을 때는 맨 처음에 하는 거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불하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도망가죠. 저 소화기가 네. 기껏해서 나오면은 15초 나옵니다. 아. 10초에서 15초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0초에서 15초면 나 그때 불이 안 꺼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데 네. 왜냐면 이게 도망간다는 걸 사람들이 왜냐면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이건 별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도망을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하나는 처음에 도망가실 때 이번에도 제가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건 아시죠? 그렇죠. 예. 먼저 유독가스를 맞고 질식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타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망가실 때 하는 게 물수건. 예. 물수건하고 네. 물수건 그러니까 수건이 아니라도 어떤 예, 옷도 상관없어요. 네.
하면 물수건을 입에다 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요번에도 스프링클러가 터졌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연기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여 같은 게 특히 애들은 그리고 온몸에다 물 뿌리면 더 좋습니다. 야,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아니. 네. 요거 하고. 아유, 동서.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정열 공장장 대행. 네. 사무장에서 출세했습니다. 잘하고 있나 저는 안 궁금합니다. 못해! 전혀 못해! 무슨 꿀보이스 깔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디 갔냐 궁금해하신 분들 궁금하지 마시고요. 저는 잘했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젯밤에, 오프닝을 제가 작성을 하는데, 오프닝을 쓰지 마라. 그래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도 오프닝 때 사고를 치니까, 못하게 하는구나. 야, 언론 자유 탄압하는 뉴스공장 각성하라. 이걸 준비했는데, 따로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이거였군요. 예. 지금 공장장의 네. 목소리를 따라한 네. 분이신 거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웃음소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절대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이게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지난밤에 이제 많이 나와서 오늘 저도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달려보겠습니다. 자, 공장문 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이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선고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겁니다. 네.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과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새벽에 눈을 뜨시고 나서 바로 혈압을 급상승시킨 뉴스였죠. 근데 이게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이거 좀 예상이 되는 거였어요. 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일단 이거 1인 2역을 할 수도 없고 네, 예. 영장 전담 다시 수석으로서 이게 미니 예,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네.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힌 게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 근거가 된 게 이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그럼 뇌물이 아니라는 거냐? 네, 이게 이 상식하고 또 좀 어긋날 수 있는데. 네, 매달 500만 원씩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이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줘라 하면서 금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볼 때 정무수석한테 그런 청탁을 할 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물을 주는 상대방이 대통령이면
이거는 뇌물이 되죠. 왜냐면은 국가정보원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탁한다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약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이 뭐였냐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정보원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또 이게 관련이 없는데. 네, 그런, 뇌물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직무 관련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많이 들여가지고, 예, 자세하게 조사를 하셨다. 예.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2%포인트 하락해서 네. 67.7%입니다.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해서 25.7%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일간이 71.7%였는데요. 우리 성탄 연휴로 해서 월요일까지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6일 날 첫 조사했는데 26일 날 70.3%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7 수요일에 67.7%로 다시 빠졌습니다.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봤더니 예. 그 제천에 직접 그 방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며칠 지나는 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야권에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을 상당히 길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극우 인터넷 매체에 청와대 직원 탄저균 백신 접종 보도 있었고, 네. 또 여기에 꼬리를 물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북한의 탄저균 공격 가능성 이런 보도까지 많이 양산되었었습니다. 네. 이것이 26일까지 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그 임종석 실장 중동 특사 공세도 상당히 길게 지금 아직까지 끌고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런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데 이 다양한 요인들을 보면 네. 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거 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물론 뭐 그거야 뭐 판단은 이제 이 여론조사에 응하시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런 그것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맞습니다. 것이 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실 청와대 예. 직원 500명에게 네. 탄저균 백신 접종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믿기 상당히 힘든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내부에서도 부정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그 이후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 나왔던 예. 탄저균을 매개로 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라든지 네. 다양한 어떤 반개 언론 보도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또 그 보도를 한 매체들을 보면 뭐 북한은 사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바닷속에서 어뢰를 타고 가서 저 천안함에 부딪히길 하질 않나. 네네. 예, 그 농협의 그 뭐죠? 그 전산망에 침투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막 만들었다 지웠다 하잖아. 사실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대책이 뭔지 그 보도를 하는 보수 매체에서 좀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여론조사 관련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지난주 해서 네. 언론하고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천 화재 참사 그 현장 대통령께서 방문 후에 충청권에서 상당폭 결집을 했습니다. 네. 75.5%에서 8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예. 충청권에서 80%를 넘는 것은 잘 보기 힘든 지지율입니다. 예, 이게 네. 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 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할 일은 욕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다, 유가적으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네. 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와닿았던 그런 이야기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안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관료 공무원들은 매개가 있고
또 그런 그 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네. 장비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대통령이 한순간에 1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이제 화가 났던 거는 아니 이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럼 빨리 확충을 하고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이걸 깎아버리니 예산을 깎아놓고 실제 가가지고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이 안전 화재 예방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다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이 사안을 가지고서 또 공세로 역으로 또 들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뭐 하여튼 일단 언론이 설령 가짜 뉴스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쉬지 마시고 여러 군데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당 부분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근데 뭐 지금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신광열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가 무슨 만행을 저지른 거냐면 이 군이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정말 뭐 한 트럭이 나와도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주했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걸 그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그래서 적부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더 허탈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증거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는 박근혜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요. 비공개 합의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공개한 합의문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요구로 만들어진 비공개 문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 계획 묻고 싶다라고 하니까요. 한국 정부에서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소녀상이나 기린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본 쪽의 이야기에 대해서도요.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예정이어서 거기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위안부 피해자 이 관련 한일 합의를 보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첫째는 장관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양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합의는 서로 지켜야죠. 국제법상. 근데 국제법상 이런 합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국가 간의 합의를 한 거.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조약이 기억은 안 나는데 조약으로서 성립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조약이냐. 국제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합의인 거냐. 근데 게다가 비공개까지 있어요. 조약은 문서로 하는 거니까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 비공개 합의라면 이건 더더욱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합의를 하느냐. 내용도 보면 이 TF에서 발표할 때 나왔지만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일방적으로 퍼졌나 일본에. 예.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얻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뭘 얻었을까? 이것도 한번 밝혀서 조사해서 밝혀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적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에 반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거 저기 외교 관계상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냐. 저기 공개를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어떻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합의가 시급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을 수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예. 하지만 어제 또 불가역적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굉장히 문제가 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쪽 요구와는 굉장히 다르게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 불가역적 표현이 오히려 일본에 유리하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예. 뭐 무슨 생각으로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용을 당했든 강하게 협력을 했든 간에 이거는 민족 반역적인 그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저 말씀드렸던 정대협 대표님 모시기 전에 이 시간에 항상 고정으로 나오시는 우리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님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서 뵀는지. 우리 앞으로 맨정신에만 항상 보는 거예요. 자, 항상 전해주시는 내용, 우리 주 초중반에 우리 대통령, 그리고 정당의 여론조사 집계 결과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정당은 좀 짧게 넘어가고요. 네. TBS 의뢰로 2,000명 조사를 특별조사를 했어요. 네. 그걸 조금 더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더 길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리얼미터에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돈을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거든요. 이분이 연수원대 아니랬는데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가서 허수아비가 되셨는지 왜 이렇게 이게 저 법률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항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무효 항변, 취소 항변 이러는데 이거를 바보 항변이라고 합니다. 바보 항변은 법률상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참 열심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제 심리를 진행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였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이우철 부장판사, 그 심리로 열려서 결국, 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기각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적중하셨네요. 그렇죠. 확률이 50%잖아요. 네.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그래도 맞추기는 어렵죠. 예. 사실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워낙에 뉴스공장이 영향력이 큰 방송이라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저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속속들이 잘 알아요. 이 성향을. 그래서 하나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정의롭다까지라고 평가는 못하겠지만 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선배인데 이분이 그 성향을 보면은 그동안에 오염되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성향상 이런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데 동원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그걸 못 참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정통 보수적인 그런 분이어가지고 근데 늦게까지 안 나와서 오염되셨나? 이거 퇴근 전에 6시 전에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어떤 개인적인 거 말고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 구속적 부심의 본래 모습이에요. 지금 영장을 발부했던 권순호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6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우철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선배라고 치면 선배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같은 급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하고 그래서 영장 발부 이후에 나온 사정만 가지고 이게 석방할 어떤 이유가 합당하냐 아니냐 그렇게 심사해 왔는데 이걸 무너뜨린 게 예전에 김관진 전 장관 때 신광열 부장판사였죠. 그러니까 그때 다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는 그런 비판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 관련해서 뉴스가 어제 또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네.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비밀예자 문서를 보면요.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지원하려고 한 뚜렷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부심이 적절했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또 법규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받았던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형법 위반이었거든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군인은. 근데 이분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민간인이죠. 예,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 왜 군형법을 적용을 하느냐? 군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군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게 발부가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부조직법인가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국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이 국무위원은 그 정치 관여하는 데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정치 관여를 하면 안 되지만, 정치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형법에 따르면 원래 자기가 적용받는 그런 법인 국가공무원법이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공범이 되면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를 들이댔던 거고, 그게 먹혔었는데, 재밌는 거는 2006년도에 이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아마 그게 상당히 참고가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바뀌었었는데, 그 바뀐 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바뀌기 전 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석방을 했는데, 안 불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범죄됩니다, 이거. 네, 게다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그때 구조가 워낙 특이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자면 비서관은 아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일종 공범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그런 관점 하에서 인정하고 나갔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검찰이 얘기했던 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한 몸으로 본 게 아니라 통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고 통과가 되니까 이번에도 같은 구조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판결이 옳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예전 1심 판결. 네,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죠. 거기서 그 재판부가 판결 이후에 아주 황당한 논리를 제시를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차피 보수 정권이 잡았으니까 보수적인 견지를 유지해야 되니,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판결에서 보면 판결에 나오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봤을 때 구조가 뭐였냐면,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허수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 전인 이상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분은 허수아비인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돈을 받은 게 옳다, 잘한 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연 이게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죄냐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황당한 결정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수긍이 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 안 가는 게 전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해설을 해드리긴 해드립니다만 사실 좀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공한 데는 종전 1심 재판부입니다.
그 판결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재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뭐 그거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좀 더 집중하는 게 과연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 계획이 뭐였는지는 저로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정무수석이 돈을 받았고 이게 뇌물이라면 비서실장, 그다음 대통령 여기까지도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향후에 수사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거기는 뭐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서 지금 조윤선 전 장관까지만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주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그 쪽에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채널A 쪽에서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네. 내용들을 보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친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를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돈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5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고손실죄로 위반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고손실죄가 더 센데 원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진실이더라도 더 아프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이거 무슨 우리가 뭐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이래서 벌은 거 가지고 세금 내는데 그걸 자기들 이게 후배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주는 이런 돈으로 쓰였다는 게. 네, 월 500이 큰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좀 황당하고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돈 준 방식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네. 잡지에 현금 봉투 끼워서 조심히 그러니까 몰래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돈을 주는 것이 적당하진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농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이 잡지가 시사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청와대에서 시사인을 현금 봉투에 끼워서 줬다면 그것도 놀라운 뉴스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이제 채널A도 보도를 했는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비서관이 줘서 받았을 뿐이다. 예, 결국은 또다시 헛수업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줬으니까 받았을 뿐이고 이것이 위법한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조윤선 전 장관이